2008년 말컴 글래드웰은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자기계발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이 책은 전 세계 100만 부 가까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죠. 이 책의 핵심은 만시간 법칙으로 축약되는데, 인간의 삶을 새로운 레벨로 올려놓은 것으로 평가되는 인물들은 전부 이 법칙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즉,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만시간이라는 시간을 공부하고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는 것이죠. 완성된 숫자로 보았을 때 만시간은 가벼운 시간으로 보입니다만,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써야 하는 시간이고, 하루 6시간씩 5년, 하루 12시간씩 2년 6개월을 보내면 도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작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런데 1906년에 태어나 만시간을 넘어 평생을 한국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 바친 남자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 지배하던 1935년, 조선의 옛 문화재를 입수해 판매하던 골동상 마에다 사이이치로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품위를 갖춘 고려청자 한 점을 어떻게 팔아야 할지 고민 중이었죠. 품위를 보자면 최고급이기는 하지만 너무 비싸게 팔면 못 팔 것이 뻔했고, 가격을 너무 낮게 잡자니 품위에 어울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한 한국인 청년이 물어오길래 예상보다 높게 2만원을 불렀는데, 청년은 주머니에서 지폐를 주섬주섬 꺼내더니 가격 흥정 없이 즉시 2만원을 제시했죠. 당시 2만원이면 서울에서 기와집 20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음에도 이 청년은 망설임 없이 2만원을 현금으로 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바로 한국문화재의 아버지라 불리는 간송 전영필입니다. 이를 조선으로 가져와 감상하며 지내던 어느 날, 다른 일본인은 전영필을 찾아와 이 고려청자를 산 값에 10배를 쳐줄 테니 팔아달라고 부탁하지만, 전영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물건을 찾아온다면 기꺼이 그리하리라 라며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주택 한 채가 대략 20억 정도라고 본다면, 전영필이 2만원 주고 산 도자기가 순식간에 800억으로 값이 뛴 겁니다. 전영필이 소장한 이 도자기는 학 1000마리가 구름 사이를 날아다니는 모습을 귀한 옥색으로 뽑아낸 청자상감 운항매병이라는 작품입니다. 상감 기법을 적용해 고려시대에 제작한 세계 최고급 고려청자였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자 조선에서는 조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수많은 의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내조국 조선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내걸었죠. 그러나 이들과는 다르게 조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의인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 간송 전영필도 마찬가지죠. 그는 그의 삶을 조선에서 강탈당했든 팔렸든 외국으로 유출된 문화재를 되찾아오는 것에 전 재산과 인생을 바쳤습니다. 일제로부터 우리 조선의 문화와 정신을 지키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일제가 강제로 조선을 식민지배하면서 우리 문화유산을 빼앗고 파괴하는 상황에서 그는 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에는 간송미술관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보통 박물관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건립하기 마련이지만, 이 미술관은 1938년 간송 전영필이 사비를 들여 건립한 미술관으로 어쩌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박물관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그가 평생 전 재산을 투자해 모은 그림, 도자기, 불상, 석조물, 서적 등등을 고스란히 모아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간송 전영필은 어떤 인물일까요? 1906년 서울 종로에서 태어난 전영필은 집안 대대로 무인 집안입니다. 무인은 국가에서 상업, 즉 장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 이유는 문인은 양반 체면의 아래 것들이나 하는 장사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인들은 어영청의 자금을 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스스로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전영필의 증조할아버지 전계훈은 참사관 관직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의 사업 수완이 대단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종로 일대의 모든 상권을 장악했고, 청량리, 답심리, 왕십리, 가락동, 창동은 물론 충청도 및 황해도 지역에 어마어마한 토지를 매입하면서 대지주가 되었죠. 하지만 그가 12세 되던 해부터 할아버지, 작은할머니, 작은할아버지, 친할머니, 양아버지 등등이 전부 사망했고, 그의 친형 전영설도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23살이 되던 해 친아버지 전영기까지 세상을 떠나자 그는 고립무원에 남겨집니다. 집안의 유일한 상속자가 된 것이죠. 그때 그가 물려받은 재산은 증조할아버지 당시부터 차근차근 모아둔 현금, 그리고 논 800만 평인데 당시 금액 200만원,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해 논 800만 평에서 생산되는 쌀은 1년 200만 석으로 매년 450억 원을 벌어들이던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논이었습니다. 소위 재벌 3세 다이아몬드 수저가 바로 전영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벌 3세로 태어났음에도 돈 쓰고 흥청망청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집안이 부자였던 덕분에 그는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 와세다 대학으로 유학과 법학을 배웠으나 한 인물을 만나서 달라졌죠. 독립운동가이자 서예가로 유명한 오세창입니다. 그는 전영필을 만나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었죠. 즉 옛날 책과 도자기가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정신이 담긴 보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전영필은 자신의 전 재산을 덜어서라도 조선이 빼앗긴 문화재를 되찾겠다고 다짐합니다. 그가 잃어버린 문화재를 되찾은 과정은 상당히 드라마틱한데요. 멀리서 개가 짖는 칠흑 같은 밤이 열렸습니다. 일본인 도굴꾼 야마모토는 낮에 확인해둔 무덤으로 다가갑니다. 그는 인부가 건네준 쇠꼬챙이로 무덤을 찔러 넣었는데 꼬챙이 끝이 맑은 소리를 내는 물건과 부딪힙니다. 그는 전문 도굴꾼으로 소리만 들어도 이 물건의 값어치를 직감합니다. 인부를 시켜 봉분을 걷어내고 통로를 만들어 무덤으로 들어간 그는 무덤 속에서 700년 만에 세상으로 나온 고려청자 8점을 손에 넣게 되죠. 얼마 후 그는 도자기 한 점을 들고 충무로에 있는 골동품 브로커 스즈키 다케오를 찾아갑니다. 고려 고종 때 무신정권의 실권자 최후의 무덤에서 나온 물건이라면서 몇 번의 흥정 끝에 집 한 채 값인 1,000원에 거래합니다. 그리고 스즈키는 다른 브로커에게 1,500원에 넘겼고 그는 다시 대구로 내려가 또 다른 수집가인 치과의사 신창제에게 4,000원에 판매합니다. 신창제는 물건이 탐나 기와집 4채 값을 주고 샀지만 자금압박에 시달리자 결국 이를 다시 서울에 있는 마에다 사이이치로에게 6,000원에 판매하죠. 그리고 마에다는 이 고려청자에 학 69마리가 날아다닌다 하며 청자상감 운항 문매병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실제로 이 매병을 빙빙 돌려보면 1000마리의 학이 구름 위를 나는 착각에 빠지게 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소식을 들은 조선총독부에서 만원에 판매하라는 제의에 응하지 않자 단숨에 골동품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물건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그 물건을 보기 위해 수집가들이 모여들고 가격이 뛰기 시작합니다. 구름을 뚫고 하늘을 향해 힘찬 날개짓을 하는 고려청자, 그리고 도저히 인간의 기술로는 뽑아낼 수 없을 것 같은 옥색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면서 2만원, 현재 가치로 40억 원을 책정합니다. 이때 한 젊은이가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2만원을 건넸고 마에다는 온몸이 얼어붙은 상태로 물건을 넘겨주고 말죠. 그리고 몇 년 후 마에다는 일본의 거상 무라카마의 부탁을 받고 4만원으로 매입하기 위해 그를 찾았지만 전영필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장사꾼이었다면 2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제의에 응했겠지만 그는 조선의 얼과 정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죠. 그렇게 최후의 무덤에서 도굴된 청자상가 문학 문매병을 되찾았습니다. 사실 전영필이 지켜낸 문화재는 한국인들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훈민정음 해례본이 그렇죠. 1940년대 일본의 식민지배는 극에 달했습니다. 만주사변 및 중일전쟁을 일으키더니 진주만을 공격해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을 불러옵니다. 조선에서는 부족한 전쟁 물자와 병력을 동원함과 동시에 한글 말살 정책을 펼쳤죠.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평소에도 조선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름조차도 일본식으로 바꾸라며 창시 개명을 실시해 조선의 얼과 혼을 없애 영원한 한국 시민을 만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펼쳤죠. 일본은 한글은 저급한 수준의 글이라며 깎아내려도 간송은 자료가 없어 이를 반박할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1932년 간송은 백두용이라는 인물로부터 한남서림을 인수했는데 이곳은 옥인동, 삼청동, 개동 등 일대 양반들이 생활고로 내놓은 고서적과 고서와의 수집 창고이자 문화재 수집의 전진기지였습니다. 이 한남서림에는 동국정운이라는 보물도 있었습니다. 저자는 성삼문, 신숙주, 박팽년 등 9명의 집현전 학사가 세종의 명을 받아 한자음을 발음하는 기준을 세운 책이었죠. 우리나라의 발음이 동국정운이라면 세종이 새로운 한글을 창제하면서 그 원리를 설명하는 책이 훈민정음 해례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책의 행방이 500년 동안 묘연해 도저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1940년 훈민정음 해례본이 등장합니다. 독립운동 자금에 절실했던 김태준이라는 인물로부터 해례본이 안동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으나 김태준이 3년간 감옥에 가는 바람에 또다시 지루한 기다림이 시작됐는데요. 그러다 3년 후 1943년 김태준이 눈앞에 해례본을 들고 나타나서 기와집 한 채 값인 1,000원을 불렀습니다. 간송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며
김태준에게 책값으로 10,000원, 김태준의 수고비로 1,000원을 내놓았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진 것이 1443년이니 정확히 500년 만인 1943년 세상에 빛을 보게 됐는데요. 그러나 전영필은 이 해례본의 소장 사실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혹 이 소식이 조선 총독부에라도 전해진다면 한글의 창제 원리가 밝혀져 창제 원리가 명확치 않은 일본어보다 우수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조선 총독부가 이를 강제로 빼앗아 없애버릴 것이 확실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해례본은 광복 후에야 세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쌓은 재산 1조 원을 물려받아 그 돈은 거의 전부 문화재를 수집하며 사용했습니다. 그가 간송미술관에 보관한 국보 및 보물만 하더라도 국보 65호 청자 기린령 향로, 국보 66호 청자상감 연지원 양문정병, 국보 68호 청자상감 운항 문매병, 국보 70호 훈민정음, 국보 74호 청자 오리영 연적 등 22점에 이릅니다. 또한 조선시대 신윤복이 그린 미인도를 일본에서 되찾아왔고 영국인 변호사 게스비에게는 고려 청자 20점을 무려 40만원, 현재 가치로 800억을 들여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흔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아픈 역사든 기쁜 역사든 잊지 않고 후대에 전해져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은 그것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수도 있고 기록으로 남겨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역사를 외우고 공부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 조상이 남긴 문화유산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야 그 우수성을 깨우칠 수 있고 외국에 빼앗겼다면 반드시 되찾아오는 것이 후손의 몫입니다. 이 또한 역사를 기억하는 한 방식이겠죠. 단군 이래로 한반도는 열강들의 침략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문화유산이 외국으로 강탈됐습니다. 누구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누구는 재미로, 누구는 실수로 가져가기도 했죠. 현재 외국에 유출된 문화재가 공식적으로만 74,000점이 넘고 개인이 소장한 유물까지 합친다면 좋게 20만 점은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1948년 이후 한국에 돌아온 유출 문화재는 겨우 1,000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국에 존재하는 한 유출된 문화재들은 반드시 찾아와야 하지 않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